이혼이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어요. 정우진 환자 보호자분 되시나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셔서 지금 응급 이송 중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들을 일 없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죠. 저는 그 이름 석자에 숨이 한 박자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호자가 아닙니다. 비상 연락처에 이 번호만 등록돼 있어서요. 다른 보호자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상 연락처, 모든 것을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남편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았는지 눈을 감았는지도 몰라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아니, 그렇게 제 자신을 제가 설득했는지도 모릅니다. 택시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도로 위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분이 신고하셨어요. 의식은 있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검사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건 결과 나오면 선생님께서 말씀 주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죠. 석 달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대뼈 위로 피부가 종이장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팔에는 핏줄만 푸르게 떠올라 있었고 눈두덩이는 깊이 꺼져 있었어요. 겨우 석 달 만이었죠. 석 달 만에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건지요. 저는 유리창에 손끝을 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밤마다 원망했던 사람이었죠. 이를 악물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슴 한가운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얼굴에서 흘러내렸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지요? 끝냈다고 믿었는데 끝나지 않는, 미워하는데 걱정이 멈추지 않는 그런 밤이요. 머릿속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제가 식탁 위로 내던졌던 이혼 서류의 소리가 귓가에 겹쳐졌어요. 중환자실 복도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날, 그 사람은 웃는 것조차 서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웃는 모습에 깜짝 놀랐죠. 세상에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듯 했어요. 남편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혼자였으니까. 누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런데 당신이랑 있으면 이게 그건가 싶네. 그러니까 내가 좀 서툴러도 좀 모자라도 참아줘. 서툴면 어때? 같이 배워가면 되지.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같이 배워가는 거 그거 좋다.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배워갔어요. 서툴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요. 제가 아프면 새벽에 약국 문을 두드리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없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 전부를 말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어 올 때면 그 사람은 옆에 앉기만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울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냥 거기 있어 주었죠. 다 울었어? 응.
그럼 밥 먹으러 가자. 국밥 먹으면 좀 나아. 내가 맛있는데 알아. 당신은 위로가 항상 밥이야? 밥이 최고야. 슬플 때는 배라도 따뜻해야 돼. 위로의 언어가 서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설픔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분만실 앞에서 그 사람이 울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자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죠. 태어나서 처음 가져본 혈육이라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에게 세상은 아들 하나로 충분해 보였어요. 매일 저녁 거실에서 아들과 뒹굴며 놀았죠. 아들이 까르르 웃으며 그 사람도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공원을 걸었어요. 아들이 그 사람 어깨 위에 올라타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곤 했죠.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때는 몰랐던 가장 빛나는 날들이요. 여보, 또 편지 써놨어? 읽지 마. 글씨가 너무 못생겨서. 매년 쓰면서 매년 읽지 말래. 매년 읽으면서 매년 놀리잖아. 에이, 내년엔 안 써. 그 말도 매년 하잖아. 결혼 기념일마다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짧고 어설픈 문장들이었죠. 저는 그 편지들을 서랍 한 칸에 전부 모아두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어요. 한 글자도요. 15년간 그 사람이 제게 목소리를 높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늘 부러운 부부라는 말을 했죠. 저는 이 사람과 나란히 늙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배우자이자 벗이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죠. 그 울타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알아챈 건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까 내가 내일 하율이 학부모 상담이라고 했잖아. 그래? 그런 말을 했어? 방금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그랬나?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야근이 잦던 시기였죠. 과로겠거니 쉬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됐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 당신 얼굴이 이런데 어떻게 안 써? 괜찮다니까. 전에는 없던 말투였습니다. 짧고 차갑고 벽 같은 대답이었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 없이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마다 거실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죠. 잠이 깨어 나가보면 그 사람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래? 잠이 안 와?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매일 밤 이러고 있어? 나한테 말 좀 해. 그냥 좀 내버려둬.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쌀쌀맞게 말한 적은 없었죠. 아들이 달려가 아빠한테 매달리면 그 사람은 피하듯 몸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던 사람이었어요. 아빠, 나랑 놀자. 아빠, 우리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빈 거실에 울렸죠.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이 서운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나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든가 봐. 조금만 아빠 쉬게 해주자, 응?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여보, 하율이한테는 좀 다정하게 해줘. 걔가 아빠가 자기 싫어하냐고 묻더라. 얼마나 서운하면 그러겠어. 알았어. 고개만 끄덕였을 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괜찮아질 거라고, 원래 그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의 손이 처음 물건을 집어던진 날을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 놓았을 때였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왜 그래?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질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폭발했습니다. 됐다고. 밥 먹기 싫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식탁 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15년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보다 그 사람의 눈이 더 무서웠죠. 대화를 시도하면 남편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허공을 노려보곤 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한 번이 아니었어요. 서너 번을 연달아 때렸고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핏자국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무섭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미워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무서운데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하율아,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 아빠가 또 소리 질렀어. 나 무서워. 아빠 왜 자꾸 화내? 나 뭐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아니야.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이를 안았지만 저도 떨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말해줘.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나한테 말을 해야 알 수 있잖아. 하율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 당신이 무서워서.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니. 당신 지금 이게 정상이야? 나한테라도 말해,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사람의 눈빛이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거실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죠. 아빠, 이 문제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아빠가 예전에 알려줬던 거랑 비슷한데 나 혼자 풀어봤는데 안 돼.
아들이 공책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예전이라면 안경을 고쳤으며 아들 옆에 앉았을 사람이었죠. 연필을 가져다가 한 줄 한 줄 짚어주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공책을 내려다보았어요.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했죠. 그리고 아무 전조도 없이 공책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맨날 이것도 모르냐?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갈랐죠. 아들이 놀라서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남편이 아들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맨날 와서 귀찮게, 넌 이것도 혼자 못해? 왜 알려줘도 계속 까먹어? 아빠 놔줘! 아빠!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습니다. 아들의 팔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이 보였어요. 그 손에 핏줄이 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남편의 손목을 잡아 아들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제 등 뒤로 숨었어요. 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12살짜리 애한테 왜 이래? 왜 욕을 해? 숙제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야?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방금 아들을 움켜쥐었던 바로 그 손이었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어요. 곧 눈빛이 다시 험악하게 굳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제 품에서 떨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아빠 무서워. 나 뭐 잘못한 거야? 아빠 왜 나한테 그래? 엄마, 아빠가 나 싫은 거야?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아무것도 네 잘못 아니야, 하유라. 아빠가 요즘 아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를 안은 채 팔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손자국이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5 손가락 모양 그대로였죠. 그 자국 위로 살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그 사람은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린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실수를 해도 말을 안 들어도 한 번도 손을 올린 적 없었죠. 아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자국이 12살 아이의 팔에 찍혀 있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저는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우리 남편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집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형수님, 우진이 형이 말 안 했어요. 저 2달 전에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요. 뭐라고요? 저희도 갑자기라서 놀랐어요. 아무 말 없이 사직서만 던지고 나갔거든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저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2달 동안 그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이셔츠를 입고 집을 나갔어요. 출근하는 척 현관문을 닫고 나갔던 것이었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따졌죠. 회사 그만뒀다며. 2달 전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한 거야? 나한테 연기한 거냐고. 퇴직금은 그 돈 다 어디 쓴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을 해. 이 사람아, 왜 아무 말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대답 좀 해줘, 제발.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죠. 알아서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도 숨긴 것,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한 것, 낮 시간에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물리며 불신의 벽을 쌓아갔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무언가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화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죠.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현관까지 번졌어요. 외투를 벗어 걸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죠.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가벼운, 분명히 여자의 것이었어요. 외투기 쪽에 진하게 배어 있었죠. 머릿속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손끝부터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죠. 그 향이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든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15년간 한 번도 확인한 적 없는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카톡 목록을 열었어요. 위에서 세 번째 하트 이모지가 붙은 낯선 여자 이름이 보였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덕분에 힘났어. 고맙긴, 나야말로.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언제 또 볼 수 있어? 곧 연락할게.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무리하지 마. 몸 챙겨.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손끝이 얼어갔어요. 보고 싶다는 말, 고맙다는 말, 또 보자는 말. 제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 여자에게는 보고 싶다고 했죠. 제 앞에서는 벽이 되어버린 사람이 이 여자 앞에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퇴직을 숨긴 것, 밤마다 술에 쩔어 들어오는 것, 아들을 피하고 저를 벽처럼 무시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였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퇴직금도 이 여자에게 쓴 거라고 생각했죠. 15년이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신감이 공포보다 더 깊이 밀려왔죠. 무서운 게 아니라 허무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한 이유가 고작 이것이었다는 것이요. 저는 메시지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화면을 전부 캡처했죠. 휴대폰을 남편 주머니에 도로 넣고 저는 어두운 부엌에 한참을 섰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식어가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날처럼 와이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마치 출근하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죠.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2달간 매일 이 연기를 해온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남편 차를 미행했죠.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낡은 원룸 건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난간.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곳에 올 이유가 무엇인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길을 수없이 다녔다는 뜻이었죠. 저는 조심히 남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남편이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보았죠. 잠시 뒤 남편이 다시 나왔어요.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사러 가는 듯 골목 쪽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끌고 남편이 올라갔던 2층으로 갔죠. 2층은 딱 두 세대였습니다. 그때 한쪽 세대 문이 열리며 어떤 아줌마가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반대편 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저 몰래 있는 원룸이었겠죠. 원룸 앞에 섰어요. 집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현관 비번을 눌렀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비번이 같았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우리 집 비번을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싱크대 옆 선반 위에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옷걸이에는 여자 외투와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여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과 손거울이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여자 향수병이 놓여 있었죠. 외투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곳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여자와요. 퇴직금은 이 여자와 이곳을 꾸미는데 쓰인 거였죠. 카톡의 메시지, 외투에 밴 향수 냄새, 그리고 이 원룸. 모든 증거가 하나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퇴직금의 행방도, 낮 시간의 공백도, 밤마다 술에 절어 들어오는 것도 전부 설명이 되었죠. 빠짐없이 완벽하게요. 참 잔인했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의 증거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 좁은 원룸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날 전부 죽었어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믿음마저 그 원룸 바닥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친정에 맡겼어요. 오늘은 집안에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요. 갑자기 하율이는 왜? 무슨 일이 있어?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며칠만 하율이 좀 봐줘. 애가 얼굴은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정서방이랑 싸웠어? 엄마, 제발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다 말할게.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을 어머니 손에 맡기고 돌아섰는데 하율이가 불렀습니다. 엄마, 나 언제 데리러 와? 아빠는? 아빠도 와? 금방 올게. 할머니랑 잘 있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아빠는 이라는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요.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죠. 거기 앉아. 남편이 멈칫했어요. 불이 꺼진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겠죠. 식탁 위에 있는 거 봐. 서명해. 남편이 식탁 앞에 섰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오래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펜을 집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만류도 이유를 묻는 것조차 없었죠.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서류 한 장에 이름을 적는데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30초가 15년보다 길었습니다. 그게 끝이야?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 15년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율이가, 이 집이 고작 서명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덤덤하게 말했죠. 당신도 이미 아는 거 아니었어? 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히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몇 초 뒤에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죠. 저는 남편의 뺨을 쳤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오열했죠. 이 나쁜 사람아, 15년을 어떻게? 하율이는 어떡하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한테 내가 뭘 못해줬는데?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컵을 집어 벽에 던졌어요. 유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중 하나가 제 팔을 스쳤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남편의 시선이 제 팔에 멈추었어요.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렸죠.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한 발짝 멈추었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그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식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가 눈앞에 있었죠.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해서 자기 몫을 거의 전부 남기겠다고 했죠. 한소영 씨, 정우진 씨 측에서 재산 분할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파트 지분 예금,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거의 전부를 한소영 씨 앞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전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양보하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외도를 해놓고 아내와 아들을 버려놓고 재산까지 순순히 넘긴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뒤가 구린 사람이 이렇게 깔끔할 수 있는 건지요? 혹시 죄책감인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그 여자와 살고 싶은 건지 어느 쪽이든 저를 더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혼만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상간녀를 찾아내서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흥신소에 연락을 했어요. 남편의 행적조사와 상간녀 신원 파악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원룸 주소도 알고 있고 카톡 메시지 캡처도 있어요. 자료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룸 주소랑 메시지 사진 전부 넘겨주시면 빠르게 착수하겠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결과 나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넘겼죠. 원룸 주소, 카톡 메시지 캡처, 남편의 사진까지 전부요. 그 여자를 찾아내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 그것만이 그 시점에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들은 무너졌는데 그 사람은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그 분노가 저를 서 있게 했죠. 흥신소 결과를 기다리며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한테 전화하면 안 돼? 하율아, 아빠는 지금 바빠서. 아빠 맨날 바빠. 나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 전화도 안 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나 내 방에서 자고 싶어.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 대신 등을 쓸어주었어요. 아빠를 찾는 아이 앞에서 저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소영 씨, 한 달간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여자를 만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네, 매일 미행했습니다. 대상자는 원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외출이라고는 가끔 병원을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매번 혼자였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그 원룸에서 여자 물건을 봤다니까요. 카톡 메시지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원룸 앞에서 장시간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외에 그 방을 드나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요. 그러면 그 여자 물건은 뭐고 카톡은 뭐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외도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달간 매일 붙어서 확인한 결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화장품이랑 옷이랑 신발이랑 전부 제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향수 냄새도 맡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한 달간의 미행 결과로는 여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대상자가 대학병원을 꽤 자주 방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직접 본 것이 거짓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달간 전문가가 매일 미행한 결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결론.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머릿속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넘긴 것, 이유를 알 수 없던 그 이례적인 양보, 서명할 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던 것, 그리고 흥신소가 보고한 대학병원 출입 기록. 그 사람은 왜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인지요.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원룸을 다시 찾아가기로요. 원룸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비번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번이 바뀌어 있었죠.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202호 관련해서 오신 분이세요? 네? 아, 네. 저 여기 202호에 사는 사람 부인인데요. 아, 아내시구나. 잘 오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방 세입자 때문에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민원이요? 무슨 민원인데요? 밤마다 소리를 질러요. 물건 던지는 소리에 벽 치는 소리에 옆방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에요. 처음엔 참았는데 점점 심해져서요. 곧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내분이시면 짐이라도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저희도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른다, 물건을 던진다. 매일 혼자서. 그 말이 가슴 한쪽에 걸렸어요. 집에서도 그랬던 사람이었죠. 이곳에 와서도 똑같았던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진 것이었어요. 관리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원룸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멈추었죠. 여자 옷이 없었어요.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향수병도 립스틱도 없었죠. 석 달 전 제가 두 눈으로 보았던 여자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약병이 수십 개 늘어져 있었어요. 크고 작은 약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복약 시간표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시간마다 먹어야 할 약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벽 곳곳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죠. 그 자국 위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어요. 방 안 내면 벽 거의 전부에 자국이 있었죠. 주먹으로 벽을 쳤던 흔적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이었죠. 그 사람이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벽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확신했던 이 공간이 누군가 혼자 고통 속에서 버텨온 방이었어요. 이곳에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만이 살고 있었죠. 식탁 위 약병 사이로 대학병원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귀 뒤까지 울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봉투를 집어드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여러 장이 나왔어요. 메뉴에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가 있었죠. 환자명 정우진, 진단명 교모세포종, 전두엽 악성뇌종양.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교모세포종, 악성, 뇌종양. 같은 글자를 5번을 읽고서야 의미가 들어왔죠. 진단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처음 변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몇 주 앞선 날짜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진단을 받고 혼자
감당하고 있었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요. 진단서 뒤에 의사 소견서가 붙어 있었어요. 전두엽 종양의 진행에 따라 감정 조절 기능의 현저한 저하, 충동적 폭력성 증가, 인지 기능의 비가역적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환자 본인에게 예후 고지 완료. 감정 조절 불가, 폭력성 증가, 비가역적, 예후 고지 완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의사에게 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점점 난폭해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거라는 것을요. 그것을 알고 혼자 삼킨 것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일들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식탁에서 이유 없이 젓가락을 던진 것, 벽을 주먹으로 치던 것, 아들의 팔을 잡아당긴 것,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치던 것, 제발 내버려 두라고 했던 그 말, 그것이 남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양이 그 사람의 뇌를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종양이 먹어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폭발하고 나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죠. 그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 물건, 원룸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화장품과 옷과 신발, 외투에 밴 향수 냄새, 카톡의 다정한 메시지, 전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제가 의심하고 뒤를 밟고 이 원룸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제 성격을 알았던 겁니다. 일부러 여자의 흔적을 배치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흥신소가 한 달을 미행하고도 여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죠. 처음부터 여자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점점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심해질 것을, 가족을 다치게 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떠나도록 외도라는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재산을 전부 넘긴 것도,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을 한 것도 전부 같은 이유였죠.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진단서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환자분이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진단서를 움켜쥔 채 원룸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저를 붙잡았죠.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발작으로 도로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은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교모세포종 말기입니다. 종양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수술이 가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말기라니, 그러면... 남은 시간이 며칠 내외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호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복도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을 짚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죠.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뼈만 남아 있었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핏줄이 그대로 비쳤고 손목은 제 손가락으로 감싸도 남을 만큼 가늘었어요. 15년간 저와 아들을 안아주던 그 넓은 어깨가 이불 밑에서 뼈의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죠.
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죠. 한때 따뜻했던 그 손이 차갑고 마른 나무가지 같았습니다.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손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죠.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송될 때 이 가방을 갖고 계셨어요. 전해드립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사진이 쏟아져 나왔죠. 아들이 태어난 날, 분만실 앞에서 눈물 범벅이 된 채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셋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찍은 사진, 결혼기념일에 어색한 표정으로 케이크 앞에 선 사진, 하율이 첫 돌 때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전부 행복했던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사진들의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해져 있었죠. 수없이 꺼내 보았다는 뜻이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고 자기 아내 폭풍과 싸우다가 발작이 지나간 뒤 피 묻은 손으로 이 사진들을 꺼내 들었을 그 사람이요. 달아빠진 사진을 들여다보며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었을 그 손가락이요. 고아였죠. 태어나서 한 번도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처음이자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스스로 밀어낸 것이었죠. 종양이 자기를 괴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사진들을 붙잡고 버텨온 겁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없는 그 좁은 방에서, 피 묻은 벽 앞에서 철저히 혼자서요. 보고 싶었을 겁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죠. 우리가 돌아올까봐, 자기 곁에서 다시 다칠까봐요.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미안해. 미안해, 우진아. 나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람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았죠. 의식 없는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나야. 나 여기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호흡기 소리만 돌아왔죠. 미안해. 몰라서 미안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했어? 같이 싸울 수 있었잖아. 내가 옆에 있었어도 됐잖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나쁜 사람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더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말할 때 얼마나 아팠어. 난 그걸 모르고 당신 뺨을 쳤어.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죠.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을 때 등이 떨리고 있었어. 그때 돌아봤으면, 내가 그때 당신 등을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둘이 같이 병원 갔으면 달라졌을까? 들리지 않을 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잠들고 눈을 뜨면 다시 말을 걸었어요. 간호사들이 좀 쉬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 사람이 혼자 버틴 시간을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제 손 안에서 꿈틀거렸죠. 우진아! 우진아!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이 천장을 헤매다가 아주 느리게 제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표정이 변했죠. 알아본 겁니다. 저를 알아보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죠.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만 새어 나왔죠. 남편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 손을 쥐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제 손가락을 감싸 쥐었죠. 부러질 것 같은 손이었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다 알아.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말 안 해도 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움푹 꺼진 눈에서 시작된 눈물이 광대뼈를 타고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한 줄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종양이 그 사람에게서 말까지 빼앗아 간 뒤였어요. 하지만 저희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15년의 모든 기억이 그 눈빛 안에 있었죠.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 날도, 아들이 태어난 날도, 공원을 걷던 저녁도 전부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면 이 사람이 더 아플 것 같았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이제 어디 안 가. 남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죠.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하율이 데리고 병원으로 와줘. 아이가 아빠 봐야 해. 서영아, 무슨 일이야? 왜 병원이야? 엄마, 우진 씨가 아파. 많이 아파. 제발 빨리 와줘. 1시간 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도착했어요. 아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죠. 유리창 너머로 침대 위에 아버지가 보였을 겁니다. 엄마, 아빠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야. 엄마랑 같이 들어가자. 함께 들어갔죠. 아들은 침대 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호흡기, 팔에 꽂힌 수액줄. 석 달 전까지 자기 숙제를 봐주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율아,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아빠가 너한테 소리 지르고 팔을 잡았던 거 기억하지? 응. 그건 아빠가 그런 게 아니야. 아빠 머릿속에 나쁜 병이 생겨서 아빠가 아빠를 못한 거야. 아빠는 한 번도 널 미워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너야. 아들은 한참 아버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떴어요. 간신히 겨우 눈꺼풀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시선이 멈추었죠. 알아본 겁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눈에서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손이 움직였어요. 아들의 손을 쥐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떨리는 팔을 들어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지 못했죠. 그래도 아들의 머리카락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아빠, 나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파. 아빠가 나 때렸을 때 하나도 안 아팠어.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었죠. 그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아빠, 나 아빠 필요해. 아이가 남편을 안았어요. 뼈만 남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죠. 저는 아들의 등을 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기계음이 불규칙해졌죠. 저는 아들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우진아, 고생 많았어. 정말 많았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덕분에 나랑 하율이가 무사했어.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어요. 나도 사랑해. 다음에 태어나면 그때는 우리 아프지 말자. 우리 함께 오래 살자. 남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잠이 드는 것처럼 평온했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기계음이 길고 평평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환자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미 차가워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죠. 저는 오랫동안 남편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남편의 원룸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방에 남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구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죠. 보험금 수령인 변경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령인이 저와 하율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아들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 있었죠. 퇴직금을 넣은 것이었어요.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이 사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리해두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아버지였던 겁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한 익숙한 그 글씨요. 서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연극이 들통난 거겠지. 아마 언젠가는 당신이 알 거라고 믿어. 당신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진단받던 날 의사가 말했어. 종양이 전두엽을 먹고 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폭력성이 심해질 거라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음에는 너한테 솔직히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15년을 같이 산 사람이라 알아. 네가 절대 나를 안 떠날 거라는 거. 아프다고 하면 끝까지 내 옆에 있으려고 할 거라는 거. 그게 가장 무서웠어. 내가 점점 나빠지면 내 손으로 너를 때릴 수도 있어. 하율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게. 너는 병을 알면 동정심에 사랑 때문에 절대 안 떠나. 떠나지 않으면 너와 하율이가 다쳐. 그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내가 생각한 방법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부족한 내가 생각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다만 제발 내 이 연극이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길 바랄 뿐이야. 서영아, 너 자신을 탓하지 마. 네 덕분에 나는 너를 내 손으로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15년간 나의 가족이어서 고마웠어.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하유리한테 좋은 아빠였던 시간이 있어서 그걸로 됐어. 후회도 미련도 없이 나는 당당하게 내 운명을 받아들이며 떠날게. 당신도 이제 그만 울어. 혼자 편하게 가버려서 당신한테 더 미안할 뿐이네. 당신의 남자, 정우진.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요. 저는 가족 사진들과 남편의 메모, 결혼 기념일마다 받았던 편지들을 하나의 상자에 함께 담았어요. 그리고 원룸을 나왔죠.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그림을요. 저는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 상자를 꺼냅니다. 편지를 한 장씩 읽지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서툴고 진심이었던 말들을요. 상실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무너지면서도 부서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 진실이 오늘도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식탁 앞에 앉아요.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있죠. 하지만 그 자리가 비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아직 거기 앉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